섹터 내 중소형 주식들 리스크가 큰 편인가? 오늘도 쫄지 말라는 에릭 누틀 형님의 차트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에 유가 100불 기준으로 세로는 FCF 수익률, 가로는 회사 가치 대비 현금 흐름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각 회사의 해증이나 카펙스 상황, 그리고 매장량의 가치 등 세세한 부분은 제외된 것이니 재미로 보시면 되고,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파란색 캐나다 주식 중에는 ERF, SGY, VET, ATH, CPG 등이 눈에 띄고 미국 주식은 OBB, PDC, CDEV, AR 등이 눈에 띄네요. 하지만 최근 주가 움직임이 가장 좋은 CJ나 CV 등이 십자가 좌표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만 봐도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상대적인 저평가 지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경기 둔화, 전쟁, 금리 인상 시기가 겹치면서 증시가 출렁이다 보니 회사 사이즈가 크고 안정적인 곳이나 배당 같은 주주환원을 재개하거나 부채 비율이 낮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좋은 편입니다. 상단 왼쪽에 있는 CDEV만 봐도 최근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배당 기대감이 커져가는 중이었는데 뜬금없이 비상장 회사 콜게이트 에너지와의 합병 소식을 발표하였고, 이는 퍼미언 델라웨어 지역에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하루 약 13만 5천 배럴을 생산하는 지역 강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 표에는 LPI, CP, EST, 그리고 SM 같은 회사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CDEV와 비슷한 위치일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저평가임에도 당분간 배당 인상 이야기가 없는 이런 중소형 주식들의 주가 움직임이 특히 좋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CV나 CJ 같이 해칭도 사라졌고 대형 주주환원을 코앞에 둔 주식을 먼저 타서 맛있게 먹고 나서 더 업사이드가 높은 종목으로 옮겨가는 것이 최고의 전략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간다면 완벽하겠지만 문제는 업사이드가 높은 주식들이 탑승할 타이밍을 기다려주느냐입니다. 주식은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좋은 주식을 고르는 거야 공부를 하면 가능하지만 타이밍을 맞추는 건 주식의 신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CRGY나 SMLP는 왠지 기다려줄 것 같습니다. 주가 변동성도 크고 사양산업 프레임까지 쓴 석유 섹터에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은 거면 모를까 리스크를 걸고 섹터에 진입했고, 또 중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개인적으로 못 먹어도 고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수익률보다 자본금이 중요하고, 버핏처럼 굴리는 돈이 천문학적이면 거래량이 많고 안전한 업계 리더인 쉐브론에 베팅해야겠지만, 미천한 자본금으로 오일신이 우리 인생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리스키하게 베팅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는 없고 투자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한 믿음만큼 자기 상황이나 투자 철학에 맞게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적인 측면 외에도 제가 베타값이 좋은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에릭 누텔의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유가 100불 기준으로 대부분 회사의 순부채가 제로가 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2023년 1분기입니다. 즉 수요 공급의 매크로에 큰 이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베타값이 높다고 매수를 주저하는 회사들도 1년 후에는 순부채가 제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채를 다 갚고 나면 넘쳐나는 FCF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인수나 생산량 증가 같은 성장에 쓸 수도 있지만 소형 회사들도 결국 주주환원이 필연적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순부채가 제로가 되기 전에 주주환원을 시작하는 편이기 때문에 결국 CV나 CJ 같은 회사와 비교해도 길어야 1년 정도 차이라는 겁니다. 내년이면 대부분 회사의 해칭 상황이 이 두 회사만큼 개선될 거라는 건 덤입니다. 결국 큰 그림으로 보면 주주환원을 하는 회사 대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 회사 구도가 아니라 그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날 뿐 대부분의 회사는 주주환원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캐나다 회사 OBE, YGR, IPO 등등, 또는 미국 주식 중에 LPI, CP, EST 등의 회사들도 1년 안에 부채가 급속히 줄어들고 주주환원을 시작할 가능성이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진짜 리스크가 큰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회사 중에 나름 부채가 많다는 B&E 같은 회사를 보더라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내년 3분기면 순부채가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부채의 대명사인 미국 주식 옥시 역시 해칭까지 없다 보니 올해에만 FCF가 최소 13빌리언 달러 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가만 유지되면 부채 갚는 건 일도 아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 시기이기는 하지만 은행 부채는 몰라도 텀 부채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행 부채는 금리 인상이 부담스럽고 또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낮은 가격에 해칭을 강요하기 때문에 주주환원보다는 빠르게 부채를 줄여서 이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일 때이고 유가가 100불이 넘는 시점에는 부채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는 미래의 FCF 이득이 부채로 인한 손실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채도 빠르게 줄이면서 생산량도 늘리는 YGR 같은 기업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수루 포트폴리오, 섹터 내 로테이션을 선호하다 보니 개인 포트는 굉장히 자주 바뀌지만 현재 제 석유 천연가스 포트는 이렇습니다. SGY부터 PRQ까지 소형 회사라서 필연적으로 겪는 사이즈 관련 변동성은 어쩔 수 없지만 수요 공급 관련 매크로적인 리스크를 제외하면 회사 자체의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 SGY와 CJ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배당 재개를 발표했고 나머지 회사들도 부채가 많은 B&E 정도만 빼면 올해 안에 주주환원이 가능해 보입니다. B&E 역시 내년에는 배당 재개가 가능해 보입니다. 올해 해칭이 전혀 없는 CJ, 2분기부터 해칭이 사라진 PRQ, 그리고 하반기부터 해칭이 사라지는 OBE는 물 들어올 때 노져올 수 있고 YGR과 IPO도 해칭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들고 있는 SGY의 올해 해칭 상황이 가장 암울하지만 그나마 후반기에 조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약 8.8%를 들고 있는 그 외 종목들은 보유량 순으로 보면 RZE, ATH, LPI, JOY, KLXE, SMLP, PPR, ROK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환율 이득으로 캐나다 주식에 집중하다 보니 제 포트 중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은 OBE, LPI, KLXE, SMLP 뿐입니다. 페투루스 리소시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 주식이 YGR, PRQ, JOY 같은 캐나다 회사 위주인데 셋 다 시총이 비슷합니다. 그중 PRQ는 YGR, JOY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회사치고는 리퀴즈 함량이 풍부한 편인데 생산량의 리퀴즈 함량이 35% 정도라 유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두 주식과 다른 점은 PRQ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모으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총의 70% 정도를 내부자인 그레이 가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가문은 또 다른 유명 캐나다 회사인 GXE와 PEY의 설립자이기도 한데 그레이 가문의 형제 중 하나인 돈 그레이가 현재 이 두 회사의 체어맨입니다. PRQ 역시 돈 그레이가 체어맨이고 동생 켄 그레이가 CEO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PRQ를 조금씩 모으던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그레이 가문이 GXE와 PEY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PRQ는 최근 칼듐 유전의 핵심인 페리어 지역의 기존 주력 자산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비상장 회사 자산을 인수했으며 본인 가문을 통해서 재융자와 유상증자도 마무리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외에 PRQ를 좋게 보는 이유는 그동안 해칭 로스로 고생했는데 드디어 올 1분기를 마지막으로 해칭이 사라지고 올해 14개의 새 유정을 시추하면서 생산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미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작년 4분기보다 생산량이 25%나 늘어났습니다. 1분기의 부채 비율은 0.8배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해칭이 없고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이 7불을 넘은 시점에서 부채를 금방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핵심 지역인 페리어 지역은 자금 회수가 겨우 6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클리어워터의 마튼 힐스 다음으로 경제성이 두 번째로 좋은데 올해 생산량 기준으로 매장량이 20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레알 리스크가 큰 주식, 일반적으로 사는 걸 주의해야 할 정도로 도박성이 크고 베타값이 높은 회사들은 부채 레버리지가 큰 회사들이지만 회사 사이즈가 극도로 작고 때로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주식들 중 예를 들자면 캐나다 회사인 RZE, PPR, ROK 등으로 시총이 캐나다 달러로 봐도 100밀리언 달러가 안 되는 초소형 회사입니다. 그 외에 WCE, IT, SOU 등의 회사들도 이 범주에 해당되지만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섹터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도 구매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지만 몸집을 키울 때까지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수합병을 할 것이고 그 지루한 시간이나 주가 희석을 감당하는 것도 벅찬데 하루 20% 변동은 우스울 정도로 주가 변동이 극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나 돈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투자자가 재미로 조금 넣는 것 외에는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레이저 에너지 3개월 동안 180%가 올랐지만 최근 전고점에서 30%가 떨어져 있을 정도로 주가 변동이 극심한 주식입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ROK처럼 캐나다 주식이고 더욱이 뉴욕의 아멕스와 비슷한 토론토 벤처 증시 상장이라 한국에서 구입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JOY처럼 소형 발전소 비즈니스를 수직 계열로 가지고 있는 등 뭔가 새로운 JOY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 같습니다. 물론 차이점은 JOY는 천연가스 생산량이 64%라 천연가스 회사에 가깝고 RZE는 천연가스가 19%이고 원유는 64%로 총 리퀴즈가 81%라 원유 회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JOY는 현재 단 3%만 해지되어 있고 그 여파로 올해 순부채를 제로로 낮출 수도 있지만 RZE는 원유 생산량의 약 30%가 해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RZE가 현재 시도하려고 하는 CO2를 주입해서 시추하는 방식인 EOR 기법은 실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율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73불 기준으로 P2 매장량의 가치를 현재 기업 가치에 대입해보면 얼마나 저평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생산량 증가에 집중하고 있지만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빈티브, 그래도 중소형 주식들이 여러가지 면에서 불안하시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OBB가 맞아 보입니다. 최근에 OBB가 실적 발표하고 41불까지 떨어졌을 때 어떤 분 댓글에 현재 40불대 초반의 OBB는 코로나 시절 2불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0배 오를 거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때만큼이나 예상외로 과하게 조정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현재도 이미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일이지만 40불대 초반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물타거나 새로 진입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망한 표면적인 이유 중에 물가 상승, 로열티 비용 상승, 험한 날씨, 그리고 타이밍상 지연 등으로 기존 가이던스에 비해 비용은 조금 상승하면서 생산량이 약간 줄어든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해칭 손실 때문인데 이미 해칭이 안 좋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PPT 자료에서도 3분기에 순부채 목표를 맞추고 나면 10월 1일부터 주주환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대대적으로 대놓고 홍보 중이라 이번 조정은 대대적인 주주환원에 앞서 개미털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현재 자사주 매입 중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당분간 낮은 주가가 나쁘지도 않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FCF에 25%를 적용한 2분기 주주환원 규모는 베이스 배당을 포함해서 6% 정도이지만 만약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50% 규모로 바꿔보면 그게 10% 정도로 늘어나고 거기에 해칭이 없다고 가정하면 무려 18%까지 늘어납니다. 거기다 이 FCF 규모는 1분기 기준이라 제품 가격이 급등한 현재 기준으로 하면 훨씬 높습니다. OBB는 현재 퍼미언, 아나달코, 몬트니 이 세 군데가 주력인데 사람들은 이름값으로 퍼미언의 미들랜드 자산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 OBB가 가진 퍼미언 자산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동안 퍼미언 규모를 키워보기 위해 여러 회사와 M&A 소문도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캐나다 최고의 몬트니 유정 같은 경우는 OBB가 가장 큰 업체이고 가장 좋은 유정을 싹쓸이한 상태입니다. 몬트니의 수많은 업체 중에 탑3는 OBB와 세븐 제너레이션을 인수한 ARX, 그리고 LNG 캐나다 사업의 주체인 로열 더치쉘이고 캐나다 최대 천연가스 회사인 TOU가 그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즉 현재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천연가스를 앞으로 LNG 캐나다 사업이 완성되면 가격이 몇 배 비싼 아시아로 수출할 기회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올해 OBB는 생산량의 48%가 천연가스이고 원유는 36%일 정도로 이제는 거의 천연가스 회사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올 하반기 천연가스 생산량의 거의 85% 이상이 2불대 중후반에 해칭되어 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8불 이상으로 급등했고 작년과 올해 해칭만 없었어도 올해 부채를 거의 다 갚았을 거라는 걸 생각해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번 발표 때는 내년 1분기 해칭이 없었는데 내년 전반기에도 생산량의 약 20에서 25% 정도를 해칭한 것 같습니다. 단지 실린 가격이 유가는 평균 113불 정도, 천연가스는 7.6불로 나쁘지 않고 NGL은 해칭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 OBB의 PPT 자료는 온통 해칭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을까와 앞으로 주주환원 킹왕짱 이 두 가지 주제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반이 지났고 조금만 참으면 암울한 해칭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40불대 초반 가격은 시장이 준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됐어? 쫄지마 쫄지마 늙은이 안 죽어.